명절의 아침은 언제나 특별해야만 합니다. 가족들이 한데 모여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음식을 함께하는 시간.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양원에서의 명절은 가족의 부재와 외로움이 교차하는 아픈 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 됩니다. 명절이면 요양원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외롭게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들의 눈빛에서는 가족의 기다림과 동시에 그 기다림이 헛됨을 알면서도 버려지지 않는 희망이 엿보입니다. 이곳에서의 명절은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야 할 시간이 아니라 고독과 함께하는 명절로 변해버립니다. 노인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그 어떤 개인적인 욕구보다 가족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노후는 가족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요양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요양원에서 보내는 명절은 노인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가족들의 방문을 기다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기다림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이렇게까지 멀리하게 되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눔 철학은 1년 전 설부터 추석까지 요양원의 간 노인들의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명절을 맞았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노인 또한 보았죠. 그 노인을 보며 제가 썼던 글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께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명절 아침 강북구의 조용한 요양원의 한 구석에서 78세의 박정훈 할아버지께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끔씩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명절이라는 날은 가족들이 모여 웃음과 대화로 채워야 할 시간이지만 박정훈 할아버지께 이 날은 가슴 아픈 외로움을 더해주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애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밤낮으로 고생하며 돈을 벌었고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자 그들은 점점 할아버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았고 이내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할아버지께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신을 이곳에 보낸 것이 믿기지 않았고 그들이 언젠가는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하는 사람은 없었고 할아버지께서는 점점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셨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요양원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명절 분위기를 내려고 작은 장식을 몇 개 달았지만 그것이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명절 음식 몇 가지가 추가되었지만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식사는 맛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옆방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자식들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착각하여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박정훈 할아버지의 가슴은 더욱 아파오셨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아 하며 속삭이시다가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왜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멀리하게 되었는지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절이라는 날이 가져다주는 슬픔과 외로움만이 점점 깊어져만 가셨습니다.
박정훈 할아버지께서는 명절에 오후가 되자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셨습니다. 요양원의 정원에는 노랗고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 가을은 이미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하고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 같은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하셨습니다. 명절 음식이라고 해봐야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메뉴였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식사를 하는 동안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께서는 명절에도 가족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으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께서는 먼 곳을 바라보며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속삭이셨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그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켠이 먹먹해져 오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은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잠시나마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을 추억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함께 공원에 가던 날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던 시간들. 그런 추억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추억조차도 할아버지를 더욱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요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자식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이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할아버지의 기도는 밤하늘에 흩어져 사라졌고 조용한 요양원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할아버지께 이번 명절은 가족의 부재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는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글은 상화 할머니에 대한 글입니다. 명절이 되면 요양원의 분위기는 더욱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행복과 외로움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80세의 상화 할머니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상화 할머니는 같은 방을 쓰는 84세 최남준 할아버지의 가족이 방문한 것을 피해 거실로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최남준 할아버지의 방에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포함한 10명이 넘는 대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던 남준 할아버지도 가족들이 오신 날에는 유독 활기차 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애교 섞인 불평을 하시며 사랑받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상화 할머니가 피신한 거실은 차가운 공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올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공부시킨들 모아놔요.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시던 상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아들이 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현관 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 쪽으로 고개를 내밀곤 하셨죠. 명절이 되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르신들의 기대감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아들을 둔 어르신들은 가족의 방문을 기대하거나 함께 외출을 다녀오기도 하는 반면 딸만 있는 어르신들은 가족의 방문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날에 가족이 방문하냐? 는 질문에 상화 할머니는 난 아들도 없고 딸만 있는데 딸이 어떻게 방문하겠어요? 오늘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내일은 제사를 지내야 하니 방문할 시간이 없다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대신해 변명을 하시는 것이 민망하셨는지 그 민망함을 화로 숨기려 하셨죠. 상화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회장님으로 불리우십니다.
나이가 많으신 것도 있지만 다른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들을 살뜰히 챙기시는 모습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잘 먹고 잘 자요. 새해에는 건강하세요. 라고 다른 사람을 누구보다 잘 챙기시는 상화 할머니였지만 정작 자신은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시곤 하셨습니다. 상화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로 가기 위해 일어서실 때 저의 도움을 정색하며 거절하셨습니다. 나 잡아주지 마세요. 계속 잡아줄 거 아니면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며 상화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시려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오랜 시간 동안 노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정을 주었다가는 결국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요양원 생활은 사람들에게 주는 정이 결국 자신을 더 외롭게 한다는 경험칙을 체득하게 했습니다. 상화 할머니는 오랜 요양원 생활을 통해 목욕을 제외한 모든 일을 혼자 해내시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시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명절의 밤, 상화 할머니는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고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건강하라는 덕담을 입에 달고 사시는 할머니였지만 자신의 소원은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믿을 곳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상화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의지할 곳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내면뿐이라는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상화 할머니는 오늘도 한 발 한 발 난간의 의지에 꿋꿋이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요양원 생활에서 자신만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어르신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상화 할머니의 이야기는 요양원에서 살아가는 많은 노인들의 현실을 대변하며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할머니의 삶은 요양원 안팎에서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키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상황들의 배경에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경제적 부담, 심리적 거리감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들이 요양원을 찾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노인을 요양원에 보내는 행위 자체가 때때로 불효라는 사회적 인식과 맞닿아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자식들 역시 죄책감과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명절에 자식이 찾지 않는 요양원의 노인들이 겪는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복지와 가족 간의 유대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접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합니다. 요양원에서의 명절 그리고 그곳에서의 노후를 보내야 하는 노인들의 불안함과 외로움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자식들의 불효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심도 깊은 사회적 대화를 요구합니다. 많은 경우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결정은 경제적, 심리적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복잡한 감정의 교차로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과 죄책감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족 내노인 돌봄에 대해 더욱 지원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명절의 쓸쓸함을 배경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거짓말들은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외로움과 사랑 그리고 보호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의 부재를 드러내며 우리 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요양원에서의 명절은 고요하고 때로는 외로움이 더욱 깊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가족의 방문을 고대하면서도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자식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외로움이나 어려움을 털어놓기보다는 자식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자식들이 왜 찾아오지 않느냐 고 물을 때 많은 노인들이 아니야, 바쁘니까 이해해. 다음에 시간 나면 오면 돼. 라고 답합니다. 이는 자식들이 자신을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삶의 부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거짓말 뒤에는 자식들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담겨 있으며 가족 간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요양원 생활에 대해 여기 사람들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 라고 말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일의 생활이 단조롭고 때로는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는 자식들이 자신의 결정이나 상황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인들에게는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단지 고립되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노인들이 존중받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취미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노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그들의 존재가 소중히 여겨지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돌봄을 넘어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의 복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족, 지역사회, 정부 모두가 노인들이 따뜻한 관심 속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요양원의 노인들이 겪는 명절의 외로움과 슬픔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인 복지와 가족 간의 유대, 사회적 연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집니다. 명절이 진정한 의미에서 모두에게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이덕 시인의 빈 의자입니다. 나는 침묵의 곁을 지나곤 했다. 노인은 늘 길가 낡은 의자에 앉아 안경 너머로 무언가 응시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론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듯 했다. 이따금 새들이 내려와 침묵의 모서리를 쪼다가 날아갈 뿐이었다. 움직이는 걸 한 번도 볼 수 없지만 그의 몸 절반에는 아직 피가 돌고 있을 것이다. 축 늘어뜨린 왼손보다 무릎을 짚고 있는 오른손이 그걸 말해준다. 손 위에 번져가는 검버섯을 지켜보듯이 그대로 검버섯으로 세상 구석에 피어난 듯이 자리를 지키며 앉아있다는 일만이 그가 살아있다는 필사적인 증거였다. 어느 날 그 침묵이 텅 비워진 자리. 세월이 그의 몸을 빠져나간 후
웅덩이처럼 고여있는 빈 의자에는 작은 새들조차 날아오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늘 응원하는 나눔 철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걸으며 지혜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